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비문학 강의를 하게 된 김수철 강사입니다. 여러분 비문학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사실 근데 비문학은 일종의 수학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정 접근법이라든가 이 정도를 좀 머릿속에 암기하시면 비문학 어떤 지문이 나와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해라고 하면요. 독해라고 하면 여기 보시듯이 독해란 글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글을 쓰게 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독해를 이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 세 가지 원리 이 녀석은 꼭 기억해 두세요. 단락을 구분하여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 화자와 그 이어질 내용을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적어 놓으시고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참, 저하고 공부하실 때는 국어 노트 하나 준비하시면 여러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복습하는데도 편하고.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지금 우리 교재에 이제 수능 변형 지문이 실려 있어서 단락이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수능에서는 문단이 5개 나왔죠.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단락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세 단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단락이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5개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그 다음에 5번째 단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우리는 뭐 처음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논설문에서는 이 녀석을 이렇게 서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본문 또는 중간 또는 본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을 우리는 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결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뭘 찾아야 되느냐? 네, 맞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중심 화제를 찾아야죠. 저는 여러분 암기하기 쉽게 그것을 what이라고 할게요. what을 찾으시면 돼요. 이 what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 중심 소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중심 소재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맞아요. 제재라고 해요. 제재. 또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궁극적인 대상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궁극적인 대상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어디를 보시면 되겠어요? 예, 맞아요.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본문에서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맞아요. 구체화시켜놔요. 구체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떻게 구체화시키냐의 문제겠죠. 네. 그러면은 이 how는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이고요. 또는 논설문로 얘기했을 때는 논지 전개 방식에 해당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구체화시켜 놓으면 반드시 마지막 문단에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예, 맞아요. 이 녀석을 뭐 해야 되겠어요? 요약 정리해야 돼요. 요약 정리하면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구체화됐으니까 요약 정리되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정리되겠어요? 예, 맞아요. what이 정리되고 거기에 뭐가 결합되겠어요? 글쓴이의 의견이나 견해가 이렇게 요약 정리되겠죠. 그럼 이 녀석 묻는 문제는 곧 뭐냐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또는 글쓴이의 죄송합니다. 글쓴이의 생각, 주장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또는 글쓴이의 궁극적인 의도나
목적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비문학에서 독해할 때에 문제에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알맞은 것 하면 주로 어디를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일단 세 개의 문단이 주로 나온다고 그랬죠? 세 개의 문단이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중심화자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 구차는 어떻게 구차시켜 놨느냐 하면 이걸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견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세 번째 문단에 찾으시면 돼요. 이 녀석들이 뭐냐고요, 여러분? 네, 이 녀석들이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구체화 방법 중에 해당하는 예시라든가 비교 대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여러분, 이 녀석은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기억해 두셔야지 문제 풀 때 속도도 빨라지고, 또 공무원 시험은 또 속도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중심 문장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됐죠. 중심 문장을 찾아라. 잠깐만요. 여러분, 중심 문장의 성격을 좀 잘 정리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중심 문장이란 하나의 생각, 그 단락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을 얘기하겠죠. 중심 문장의 성격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어떻다고요?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 또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요, 추상적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중심 문장은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준술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구체화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구체화 문장.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또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 두 번째 형태를 굳이 얘기하라 하면은 구체화 문장이 먼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 녀석을 요약 정리해서 중심 문장을 이렇게 뒤에 놓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장동건은 잘생겼다. 그럼 우리 뭐 장동건은 너무 잘생겼으니까 의심을 하지 않겠지만 왜 잘생겼는지 물어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에서는 묻고 답할 수 있지만 글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필자들은 그걸 예상하고 미리 다 구체화시켜 놓습니다. 1. 장동건은 눈이 두 개입니다. 2. 장동건은 코가 하나입니다. 3. 장동건은 입이 하나입니다. 고로 잘생겼다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건 거꾸로 되겠죠? 장동건은 눈이 두 개고 하나로 만들 뻔했네요. 그 다음에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다. 고로 장동건은 잘생겼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보니까 뭔가 하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네.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이 중심 문장은 대부분 앞에나 뒤를 잘 보면 거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선생님들의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중심 문장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화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진다? 중심 문장이 나온다. 추상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나눠서 보면요, 이 녀석을 이렇게 지워보고요, 이 녀석도 이렇게 지우고요, 이렇게 지우고, 이 녀석 지우고, 이렇게 하면 완벽한 하나의 문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되냐면 전제가 되고요, 이 녀석은 구체화가 되고요, 이게 주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대신에 하나의 문단은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심 문장의 성격은 뭐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구체화 진술이 나온다. 또는 그 앞에는 반드시 구체화 진술이 나와 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그럼 잠깐 지문으로 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단락 구분해서 단락을 구분해서 읽어라. 왜요? 단락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하나의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첫 문단에서는 뭐 찾아라? 중심 하자를 찾아라. 이걸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what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뭐 이어지려는 구체화가 이루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문단고리 연결을 파악하라.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거 다 설명이 됐고요. 네,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작품으로 개념 확인하기. 이제 여기는 단락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원래 단락은 이렇게 알죠? 한 칸을 이렇게 들어놓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아무튼 자 보세요. 하나의 단락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가 생기는 것을 뭐라 한다? 외부성이라 한다. 그러면 외부성에 대한 그 뒤에 어떤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구체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외부성에는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데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무슨 설명 방법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죠? 맞아요. 예시의 설명 방법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순서가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이죠. 그러면은 이 D는 안 봐도 여러분 뻔히 알 수 있어요. 뭐가 먼저 나오겠어요? 긍정적 외부성이 먼저 나오고 부정적 외부성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긍정적 외부성.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이해되세요? 자, 조금 더 볼까요? 외부성은 효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제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그러면 이 녀석이 이 문단에서 뭐가 되겠어요?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비효율성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럼 비효율성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또 똑같이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여러분 지문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이 지문을 외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문 접근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 단락을 잠깐 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과 거래와 정부의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간과한 문제점이 여기에 나왔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 분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하면 금방 되니까요. 자, 넘겨볼까요? 자, 이제 접속어의 종류와 쓰임인데요. 이게 일종의 수학으로 얘기하면 공식과 같아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한 문장의 내용을 다른 문장과 관계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해진다. 접속어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므로 접속의 기능을 잘 파악하자.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죠?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인과관계. 그죠? 그 다음에 순접, 역접. 근데 도대체 외웠는데 어디다 써먹느냐? 그죠? 그게 좀 헷갈렸죠. 전환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은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 뭐뭐 해서 이유와 기결인데요. 잠깐 제가 판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판서를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A, B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여러분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바로 뒤에 있다.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앞에는 뭐 원인이나 뭐가 나온다? 이유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뒤에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과나 그로 인한 주장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역적과 관련된 거 있죠? A, but B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요 또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수철은 잘생겼다. 그러나 장동건은 못생겼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김수철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장동건이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맞아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 고로 장동건은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수철은 접니다. 여러분 신경질 내지 마시고요. 자, 요거 좋은 예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한용운의 님의 침묵 아세요? 시 기억나시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앞부분이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그러나 뭐 사랑을 스스로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슬픔을 옮겨 뭐 희망의 정수박에 들이붓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A고요. 이 부분은 B예요. 그럼 A 부분에서는 님과의 이별을 뭐 하고 있어요? 슬픔을 표출하고 있죠. B 부분에서는요. 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 님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죠. 그럼 포인트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D지요? 그럼 이 시는 슬픔의 시일까요? 희망의 시일까요? 예, 이 시는 포인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와 있고 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희망적인 시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얘는 이렇게 지워보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 순접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순접이 있을 때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A 그리고 게다가 또 또한 더욱이 나아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B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요. A에다가 B를 더 더하고 그 다음에 C를 더 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플러스 2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짐을 읽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동등하게 나열된다는 얘기지요. 동등하게 나열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나열시켜 놨으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구체화 시켜놨다는 얘기죠. 구체화 시켜놨으면 우리는 비문학에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문장 찾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그닥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다시 지문 가면서 나머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밑줄 치고 그냥 잘 기억하세요. 네.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 해서 뭐 앞에 이유가 나오고 뒤에 기결이 나온다. 그럼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그래서가 나왔네요. 그럼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쭉 여기겠죠.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바다에 사는 홍합은 심한 파도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떨어지지 않는 첨단 접착제로 주목받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장점이 나온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홍합에서 우리가 뭐 어떠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네요. 여러분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A 즉 B, A 곧 B, A 다시 말해서 B. 제가
써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써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맞아요. 이거는 부동으로 하면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왜 굳이 똑같은 말을 또 할까요? 똑같은 말을 또 하지는 않죠. 뭔가 변화가 생겨서 얘기하겠죠. 예. 그럼 이 녀석은 언제 사용하냐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암기를 좀 해두시기 바래요. A, 즉 B, A, 곧 B, A, 다시 말해서 B 이렇게. 이거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A와 B는 같다라는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같냐면요. 내용 면에서는 같아요. 근데요. 문장의 성격이 달라져요. 이 녀석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다면요. A가 추상적 진술이면 B는 구체적 진술이 되고요. 이 녀석이 구체적 진술이면 이 녀석은 추상적 진술이 됩니다. 즉, 앞부분이 너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야기는 서로 주고받으니까 모르는 부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랬죠. 필자는 그걸 다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해 못할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영어 말들을 사용해서 뒤에 구체화시켜 놓고 또는 앞에가 너무 구체화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는 그걸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예, 생각나세요? 아까 중심 문장의 성격이 어떻다고 그랬죠? 추상적 또는 일반적 같은 말로 쓴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A 곧 B, A 즉 B, A 곧 B, A 다시 말해 B 앞에나 뒤에는 뭐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예, 맞아요. 중심 문장이 있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렇게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때 쓰기도 하고요. 요거는 또 언제도 쓰는 줄 아세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사용해요. 단어. 그게 무슨 말이냐? 앞에가 전문적이고 너무 난해한 언어 있어요. 전문적 용어라든가 이런 거 돼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고쳐준다거나 앞에가 너무 쉬운 단어예요. 근데 이 글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문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 쉬운 단어를 사용했다면 뒤에 전문적인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중간에 이렇게 써요. 근데 이 녀석은 조금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문장일 때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건 꼭 기억하고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다시 지문으로 올게요. 자, 다시 왔어요. 그래서 곧,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마지막 단계의 의문 문자에 속한다. 그런데 한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전 가액을 통해 소리를 자연과 관련시키고 있는 점 등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뭘 가지고 있대요? 이런 특성들 중 특별히 자연이 의문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문 문자와는 별도로 자질 문자를 설정하고 여기에 기속시키려 한다. 자, 여기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상적 진술이 나왔죠? 자질 문자를 설정하고 한글을 여기에 기속시키려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 뒤에 이렇게 구체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자질 문자라고 한다. 여기까지네요. 됐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A 즉 B, A 곧 B 같은 말인데 앞에가 추상적 진술이면 뒤는 구체적 진술이고 앞에가 구체적 진술이면 뒤는 추상적 진술이다. 잊지 마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거는 아까 같이 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인과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죠. A 그래서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항상 D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이런 인과관계의 접속사에 쓰였을 때는 앞에가 원인이고 D가 결과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겠다는 얘기냐면 결과에 초점을 두겠다는 얘기고
왜냐하면이 쓰였을 때는 요 녀석을 더 부각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그러나 아까도 설명해 줬고요. 장동건하고 저하고 비교했죠? A 파트 B 했을 때 포인트 어디? 뒤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이 녀석들은 나열할 때 쓴다고 그랬죠? 나열이면 뭐가 되겠어요? 구체화가 되겠죠? 구체화 앞에나 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추상적 진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것이 중심 문장이겠어요? 이것들이 끝나는 부분이 중심 문장이겠죠. 여기 또 있고요. 했고 있고요. 게다가 있고요. 우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 녀석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또 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녀석이 중심 문장이겠군요. 안 봐도. 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한편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내용이 전환된다는 얘기인 건데요. 장점을 쭉 얘기했다 칩시다. 뭐의 장점을 얘기할까요? 핸드폰의 장점을 쭉 얘기했어요. 핸드폰 장점. 그런데 장점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핸드폰의 문제점도 있겠죠? 그걸 주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도 언급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장점에서 화제가 문제점으로 전환될 때 쓰는 거죠. 여기 있죠. 예, 그러면은 이 앞의 내용하고 이 뒤의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따라서 뭐 접속할 쓰인 문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심 문장은 어디 있다? 뒤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나 한편 그런 데는 역접이나 전환 접속할 쓰인 문장에서는 중심 문장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뒤에서 찾아야 된다. 자, 여기 또 있네요. 이거 연결된다고 그랬죠? 구체화된다고 그랬죠? 중심 문장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중심 문장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여기 나왔네요. 앞뒤에서 찾아야 된다. 요거는 조금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요 녀석. 예.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것. 그러면요. 중심 문장은 앞에나 뒤에 뭐가 있다? 추상적 진술이 있다. 고로 그 추상적 진술이 뭐가 된다? 중심 문장이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추상적 진술을 찾아라. 어디에 있는? 앞에나 뒤에 있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이제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7가지 원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이고, 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접속을 하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조선에서의 새로운 무기 수용과 전술의 변화는 자,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전술 변화와 무기 수용에 대해서 얘기했죠. 단순한 군사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뭐가 결합됐어요? 그리고가 결합됐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앞에 1 플러스 2 정치적 경제 변화를 수반한다. 그러면 이 글에 지금 2, 3, 4, 5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럼 이 1의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 군사적 변화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군의 규모는 간노와 산호 등 천민 계층까지 충원되면서 급격히 커졌고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해졌대요. 정치적 측면이죠. 이렇게 써볼까요? 성인 남자에게 이름과 군역 등이 새겨진 호패를 차게 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 또 정치적인 측면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군사력을 운용하기 위해서 제정했으니까 뭐하고 관련돼 있겠어요? 이제 여기 경. 등대했는데 대동법이 이러한 것이다. 그럼 이 다음에는 이제 대동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고요. 하면서 여기 또 뭐 경. 그죠?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한편. 그러면 요 녀석 성격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건 국가 단위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농민들의 부담도 줄었대요. 국가 단위 중심으로 얘기하다가 뭐까지 덧붙였어요? 농민들 측면으로 이야기를 바뀌었죠? 전환. 근데 이건 뭐하고 관련돼서 경. 그러면 이 녀석을 논리 구조도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응? 잘 보이시지 않죠? 3, 4, 5, 6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는 정치적 측면, 여기는 경제적 측면. 됐죠? 요 두 개는 국가적 단위, 여기는 농민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논리 구조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가지 중에 여기 단락 중심 문장은 처음과 끝에 오는 경우가 많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추상적 진술 다음엔 뭐가 오고 구체적 진술이 오고 구체적 진술 다음엔 뭐가 오니까 추상적 진술이 오니까요. 그 다음에 뭐 반복되는 어휘가 많을수록 좀 중심 소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일반적 진술, 정책 명제가 대부분 뭐일 가능성이 크게요? 중심 문장의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구체적 진술에 해당하는 것들 제외한대요. 됐죠? 기본은 중심 문단 적기.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만 예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생물 다양성이란 원래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표현하는 말이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했으니까 전통적인 정의네요. 그런데 하면서 이 다음이 포인트죠. 오늘의 종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각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과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다양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자, 어떻게 됐대요? 개념이 확장됐대요. 여기 재밌는 게 하나 나왔네요. 특히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특별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하나 잘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저는 머리도 크고요.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커요. 근데 특히 코가 커요. 지금 여러분 어디 보고 계세요? 다 제 코를 보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뭔지 이제 느낌 오셨겠네요. 네, 여러 개 중에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다음에 우리는 중심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지켜봐야 돼요. 그럼 여기 볼까요? 최근에는 여기 다음을 잘 보세요.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 여기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가치가 크게 주목받았대요. 그럼 그 다음 문단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네, 생물 다양성의 가치가 나오겠죠. 그래서요. 생태적 봉사 기능을 들 수 있다 나왔고요. 자, 이제 보실래요? 잠깐 여기 보실래요? 또 이렇게 돼 있죠. 문단이 바뀌면서 그럼 이 전체가 1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되겠어요? 2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다 뭐가 되겠어요? 가치겠죠. 됐어요? 그럼 구체화가 이루어졌어요. 아까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구체화라고 그랬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인간은 생물 다양성의 규칙에 무한한 생태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 과학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됐어요? 이게 이제 앞의 말을 통해서 요약 정리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여기 장점이죠. 그런데 하면서 이제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문제점이 이렇게 제시되겠죠. 급격한 기후변화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자연 파괴로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파괴되고 있대요. 따라서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DAB 줄치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녀석은요. 이게 중심 문장이죠. 중심 문장 다음에 동시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앞에 1, 2.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익숙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녀석 여러분 그냥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가르치는 범위가 좁아질수록 차지하는 비중.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자, 여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요. 제가 이거는 해드리고 갈게요. 질문과 답변이 하나인 것처럼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도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사람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너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오늘? 오늘 눈도 오는데 뭐 먹을 거야? 답이 없어요. 사람이 화가 나죠. 짜증나죠. 하지만 언젠가는 대답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글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묻고 답할 수 없다고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물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 있냐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잘 기억하세요. 물음 속에는 뭐가 있다? what 있다. 됐어요? 물음 속엔 뭐 있다? what 있다. 너 뭐 먹을래? 그러면 뭐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식사와 관련된 얘기죠? 이렇게 what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답은요? 물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답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 답이 합쳐지면 이걸 답이라고 할게요. 합쳐지면 글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뭐가 되겠어요? 견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답이 어떻게 진술되냐면 나는 뭐 먹을래? 나는 매콤하고 좀 날씨도 추우니까 그리고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너무 슬프니까 좀 매콤하고 눈물 좀 흘릴 수 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매운갈비 먹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 매운갈비 먹고 싶어. 왜? 날도 춥고 그러니까 좀 뭐 기분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기분 전환할 겸 아주 매운 걸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답이 먼저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추상적 진술이 먼저 나온 후에 뒤에 구체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잊지 마세요. 이 녀석이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한번 해볼까요? 조금 올려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자, 무용은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반응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외향적 활동이다. 뭐가 나왔어요? 즉, 이 녀석이 추상적 진술이에요? 이 녀석이 구체적 진술이에요? 네, 맞아요. 이 녀석이 추상적 진술이죠. 그러면 외향적 활동이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뒤를 보실까요? 반응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외향적 활동이다라는 말, 즉 했으니까 이 녀석이 뒤에 뭐가 이루어졌겠어요? 구체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해할 때 어려운 단어라든가 어려운 문장이 나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앞에나 뒤나 반드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용수는 관객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경험한 영감을 함께 느낄 생각으로 작품을 창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은 반응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외향적이다. 이 녀석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단락이 이렇게 되지요. 이러한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진가? 물음 속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말하고자 하는 what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통과 관련돼서 소통의 어떻게니까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단이겠네요. 뒤에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답이요. 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구체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추상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추상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구체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무용수는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자신이 창조한 신체의 동작을 보여준다. 동작에는 반드시 정서적 의미와 삶의 경험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포인트 어디? 뒤에 삶의 경험이 사실적으로 재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구체화 뭐가 이루어졌어요? 예시. 무용수가 이별의 아픔을 표현한다고 할 때 그는 손을 흔들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상상의 대상을 포용하는 동작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만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만 뭐 형태로 보여줄 뿐이다. 그러면 뭐 몸집의 형태로 소통한대요. 무엇을요? 이런 것들을요. 됐어요? 자, 물으면 답. 답을 찾는 게 포인트겠죠? 네. 무용수는 단순한 관객의 입장에서 벗어나 그들 앞에 펼쳐진 동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 하지만 이렇게 앞에 거 인정, 뒤에 거 인정, 포인트는 뒤에 이렇게 사용하여 함께 춤을 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뭐예요? 동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와 같은 말이겠네요. 됐죠? 처음 무용수 자신을 움직였던 정서적 현상을 관객에게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이러한 하면서 또 뭐가 나왔어요? 물음이 나왔죠? 그럼 뒤에 답이 또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무용수의 기대에 관객은 어떻게 봐? 여기부터는 이제 또 누구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관객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묻네요. 이게 이제 이 문단의 또 와시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 뒤에 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물으면 답, 물으면 답. 이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지금 여기에서도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주장이 나오면 그 뒤에 근거가 나온다라고 했죠. 근거라는 것이 곧 뭐 구체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면 전제가 나온다. 아하,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전제가 있고요. 이 큰 전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 녀석을 우리는 결론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문을 잠깐 볼까요? 선거 기간 또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사회적 쟁점이다. Why?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유가 구체화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조사 결과의 공표가 유권자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 1 플러스. 됐어요? 공표 금지가 정부에 대한 언론의 접근을 제한하여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맞서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뭐 지금 쟁점되고 있대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것이 뭐겠어요? 찬성입니다. 밴드웨건과 열세자 효과 등의 이론을 내세워 여론조사 공표에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다. 그러면 이 녀석이 또 낯선 단어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녀석들이 순서대로. 여러분 독해는요. 비문학은 이 순서도 똑같이 구체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먼저 나오면 밴드웨건 효과가, 열세자가 먼저 나오면 열세자가 앞에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기. 자, 이와 달리 했으니까요. 아까 기억나시죠? 그러나 아까 설명을 다 안 했네요. 그러나는요. A와 B 그러나 했을 때 포인트는 뒤에 있다고 했지만 성격은 어떠한 성격이냐면 A와 B는 정반대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이와 달리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찬성론자들이 아닌 반대론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대론자들의 이론이 여기에 쭉쭉 나옵니다. 여기서 끝났네요. 됐죠? 이거는 이 지문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지우세요. 지우세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인이 나오면 결과가 나온다. 단 순서는 바뀔 수 있다. 뭐 원인, 결과는 그래나 그래서 따라서 순서가 바뀔 때는 왜냐하면 항상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요 단어 보이시죠? 요 단어. 네. 요것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적어놓고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 통념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통념이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통념이라 한다. 그러면요. 통념이 제시될 때 주로 쓰는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아요.
일반적으로 잘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많은 보통은 이런 말들이 많이 쓰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다음 A는 뭐에 해당한다? 통념이다. 자,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많은 보통은 이런 말들이 나왔고 사람이 이렇게 나왔을 때요. 이 A는 뭐다? 통념이다. 근데 이 통념이 제시되는 글은 아주 글의 전개가 단순하면서도 알기도 쉬워요. 왜냐면요. 그 뒤에 뭐가 있으면 되냐면 but. 이 but은요. 제가 그러나 이렇게도 이것도 쓸 수 있고요. 그런데 라는 말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보통은 A, but. 됐어요? 이 but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주 간단해요. 이 그러나가 있으면요. 통념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뭘로 흘러가겠어요? 반론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반론. 알겠습니까? 통념에 대한 뭐? 반론. 이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말은 보통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다. 근데 빠시 없어요. 그럴 때는 이 통념을 뭐예요? 통념을 구체화시켜 놓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잘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말은 보통은 A, but B 했을 때 이 빠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글의 전개가 흘러간다. 다르게 간다. 그러면요. 이 반론을 흘러가면 끝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론이 이 글의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나가 없어요. 그럼 통념을 구체화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통념을 다시 유학 정리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 통념이 맞다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글의 전개가 돼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요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뭘로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눈 오는 날을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러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 뒤를 만들어 보세요. 아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어제 세차한 사람이 눈 오는 거 좋아하겠어요? 네?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수철이도 눈 오는 날을 좋아하고 미숙이도 눈 오는 날 좋아하고 미숙이는 누군지 몰라요. 현정이도 누군지 몰라요. 눈 오는 날을 좋아한다. 그로 사람들은 눈 오는 날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아주 쉬운 글이 되지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머릿속에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일반적으로 많은 보통은 아니지. A가 나왔을 때는 뭐가 제시됐다? 통념이 제시됐다. 그런데 그 다음에 빠치 있느냐 없느냐에 그것을 찾았을 때 있으면 반론으로 흘러가고 없으면 뭘로 흘러간다? 구체화로 흘러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지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하면서 이 녀석이 일반적으로 나왔으니까 이 녀석이 A죠? 통념이네요. 그러면은 환율이 경상수지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이를테면 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읽다 보면은요. 어딘가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죠. 어디 있죠? 예,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요만큼만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 녀석에 대한 구체화가 이루어지겠죠. 이 녀석이 추상이니까. 요거는 뭐겠어요? 요만큼은 통념.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 상품을 덜 소비함으로 감소한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통념을 구체화했어요. 근데 눈에 또 확 띄는 게 하나 있죠. 이거.
그런데 그럼 안 봐도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 녀석에 대한 반론이 제시되겠죠.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뭐겠어요?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이 뒤에 쭉 나오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제이커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로 제시되겠죠. 자, 오늘은요, 지문 분석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어떻게 접근하는 건가를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통념이 나오면 비판과 근거 나오고 그 다음에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더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여기에 뭐라고? 빠치 있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뒤에 요 녀석을 요약 정리해서 글쓴이의 주장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빠트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통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체화된다고 그랬죠?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냥 요약 정리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예.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비문학의 문제 유형을 한번 지문 분석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